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 부분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의 위기론,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삼성에게는 중요한 이벤트들 몰려있죠. 창립일도 있고 또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기일도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한 그 배경, 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전 국민들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요 관심이 참 클 텐데요.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타공인 1등 기업 삼성전자, 초격차 기업.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삼성. 자, 그러나 심지어 2주 전, 3주 전에는 시중 증권가 정보지에 부도설까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반성문까지 내놓는다? 참 삼성답지 않은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이었었는데, 자, 소장님, 현재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설의 핵심 배경 뭡니까? 아마 삼성이 이제 메모리 분야 1위에 올라선 건 1994년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곧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과연 옛날에 삼성이 추구하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격차. 기술을 네. 통해서 이와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품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인데요.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삼성이 잘하는 건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범용 D램을 잘했습니다. 예. 이거는 PC용이든 스마트폰용이든 과거 삼성이 만들면 고객들이 줄 서서 웃돈 주고 사가했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네. 1920년대, 2020년대 들어서 이런 범용 시대가 지나고 다시 AI, 네.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입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범용 시장은 중국에 네. 빠르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 아닌 글로벌 넘버 3로 전략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나 누군가 네. 납품 매니아를 두고서 이 시장을 판도를 좀 전환해 볼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네. 하물며 3위였던 이 마이크론까지 공식적으로 납품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삼성전자는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합반도체 회사 모두의 위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인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텔이 먼저 무너졌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삼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류에서 1위로 전략했느냐를 두고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굉장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네. 수요자가 이 도면에 맞춰서 굉장히 다품종, 수량 생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2015년 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칩 HBM이라는 네.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성공을 했지만 그 당시 시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를 관과하고 이 팀을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 인원이 어디로 갔느냐? SK 하이닉스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부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가 꼬박꼬박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보신주의가 만연합니다. 조직 문화가 혁신을 저해하면서 그동안 늘 1등 해왔던 그 1등주의가 너무 자리 잡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야 될 시점에서 시기를 놓치고 변화보다는 이제 안정, 비용을 따져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위기가 초래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한 4, 5년 전부터 TSMC,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도 조금은 1등을 해보겠다, 2030년까지 1등 하겠다라는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이제 4, 5년 지나고 보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삼성이 이렇게 부진한 반면에 인공지능 칩 시장으로의 전환이 빨랐던 엔비디아, 네.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는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도 위기 때마다 위기극약 처방을 했었거든요. 1995년 당시만 하더라도 애니콜이라는 무선 전화의 불량률이 2자릿수로 치솟자 지금 전체 애니콜 15만 대를 불러서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했고요. 네. 또 2016년에는 갤럭시 노트 7, 이게 지금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서 250만 대라는 정말 전후무한 이 전량을 이제 리콜해서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는데 네. 최근에는 그동안 이제 보여줘왔던 삼성이 있던 이런 DNA, 위기인식에 대한 DNA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데, 근데 앞서 이제 뭐 부도설 나온다 얘기했는데 부도설은 조금 너무 과한 네. 얘기고요. 현금 유보금이 100조가 넘고요.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인력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위기 돌파할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애니콜 화형식, 그거는 이따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인철 소장의 이야기 정리해보면 실적도 부진하고 조직 문화도 흔들린다. 실적 쪽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곳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범용 반도체, 요즘엔 첨단 반도체.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다 쫓아오고 첨단 반도체는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HBM3 8단, 12단, 엔비디아 수율 통과했다는 소식도 없고요. 이런 와중에 조직 문화도 흔들리는 데다가 또 하나 탈출구로 사왔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일감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죠. 다 TSMC로 가면서 파운드리도 망가지고 있고 하나씩 분야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D램 쪽, 특히 레거시 D램, 범용 D램은 중국이 기술 다 빼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기술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이쪽도 굉장히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3분기의 실적만을 놓고 보면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높았던 영업이익 기대치가 예상치를 크게 많이 밑돌았죠. 9조 1천억 원에 이제 그쳤는데, 물론 어닝 쇼크의 주범은 이구동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부진을 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이익 그래도 5조 원대는 넘겠지라고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 위에 더 낮추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점점 낮아져서 한 4조 원 안팎인데,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6조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2조 원 이상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용 디램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PC와 스마트폰이 수요 부진으로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정말로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이제 이 칩을 사용하면서 이 시장에 넘버 3인 마이크론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그럼? 지금 한 11% 정도. 두 자리가 됐네요, 벌써. 두 자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빠르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고요. 아마 내년에 가면 이제 중국산 범용 디램의 경우에는 15%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큰데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정말 설계 칩을 주면 이걸 빠르게 얼마나 좋은 품질의 양을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냐가 관건인데 수율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열 문제도 있고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2019년 170조 원 이상 투자해서 2030년에 글로벌 넘버 1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 시장 점유율 격차가 한 뭐 50대 20 정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60대 10% 정도로 더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DS 부분, 디지털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급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고 여기다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또 반영이 됐고요. 또 외환 시장의 이제 환율 변동성까지 이제 여기에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갤럭시 Z3 이제 판매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레거시 디램, 우리가 말하는 범용 디램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첨단 디램 수율도 못 맞추고 있고 파운드리는 놀고 있고 스마트폰은 안 팔리고 있고 뭐 총체적인 난국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 실적 발표 후에 전영현 새로운 신임 부문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어떤 비전 제시 아닙니까? 이거 왜 사과문을 낸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만 15조 원 가까운
이제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진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줄었을 뿐입니다. 네. 9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 대단한 선석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장이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 5월에 구원투소로 나서서 스트라이크를 좀 기대했던 전영현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진행 중인 이제 5세대 이 고대역평 메모리의 발열 부분, 네. 전력 부분, 이 내구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6개월 지났지만 아직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 사과를 할 만큼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전 부회장의 메시지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어요. 기술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이거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력을 회복하고 최첨단 디램의 수율 개선과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겠다. 이를 통해서 또 한 번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보다 철저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기술에 대한 이 철저한 준비와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네. 세 번째가 조직 문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혁신을 내걸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조직 내 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겠다라는 건데, 기술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문화에서 점차 비용, 절감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연말 인사에서 네. 상당히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이런 이제 전영현 이 부회장의 사과문이 실제로 이행과 그리고 이제 실행으로 이어져서 혁신적인 문화로 다시 탈바꿈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 방안, 쇄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AI 칩에 들어가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HBM3E를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HBM4를 먼저 가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3E는 버리고 4로 간다?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있고,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나 이걸 해법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 칩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여부가 과연 이 시장,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순위와 연결됩니다. 예. 직결되는데 이미 SK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뒤늦게 마이크론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세대, 8단이다, 12단이다. 아직도 퀄 테스트 중이고 네. 아직도 발열과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이 예정인 이제 6세대, 차세대 메모리 HBM4를 이제 네. 주력하겠다. 루빈이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4를 이제 주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부 이제 첫 수율에 성공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예. 오히려 6세대 개발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직접도도 크게 향상이 돼 있고, 그리고 성능도 대폭 개선했다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설명인데,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6세대 인공지능 칩 성공 여부가 향후 어떤 이 삼성전자 입지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그 누적된 기술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고객 입장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이 자기의 도면을 갖고서 누가 설계를 잘해줬고 누가 굉장히 코스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을 전부 다 테스트해서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엔비디아는 이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을 이제 이 장치로 한 이 많이 인공지능 팔고 칩에 있죠. 대해서 네. 내년 1년치 물감을 미리 받아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장 손쉬운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게 이 삼성전자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물론 뭐 6세대 칩에서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좀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탈 엔비디아가 안 돼서 지금처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모든 이 테크 기업들이 줄 서서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영원히 1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이른바 이제 마하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얼마나 잘 발휘해서 네. 고객한테 그동안 잃었던 집 나간 고객들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이게 표준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표준이 안 된다면 물건을 갈 수 있습니다. 네. HBM4에 가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인철 소장께서도 HBM3 8단이든 12단이든 보여주고 포를 가야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포를 간다. 그러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8단과 12단, HBM3E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또 워낙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자, 조직 쇄신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이재용 회장 리더십, 이재용 리더십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이 아니냐. 등기 임원으로 복귀해라.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 아마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전 삼성그룹의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미래전략실이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는 삼성이 3개 부문별로 사업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재무통일수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외부 기구의 그렇죠. 수장이 예.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컨트롤 타워 부활해라.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필요하다. 저는 타당한 이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확한 책임 구조가 돼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변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위기 극복 가능한 대안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실행력, 지속적인 이제 팔로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준법 이제 감시위원회의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제 2014년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예.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1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삼성전자 이제 회장으로 이 회장으로 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책임 경영에 대한 이제 이 책임경을 물을 수 있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회장은 미래의 삼성에 대해서 성장 전략과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가장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초격차 기술을 이제 굉장히 외치던 삼성이 왜 이렇게 지금 후발주자가 돼서 쫓아가는 추격자가 됐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경쟁력 회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전을 좀 보여줘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직 문화의 개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보니까 굉장히 이 밑에 있는 신세대들이 굉장히 줄고 네. 이게 굉장히 디램 개발에 역력해왔던 3, 40년 전 주력 인물들이 굉장히 커가는 역피라미드 꼴의 인사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전략을 구체하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채용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25일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 사주기잖아요. 사주기예요. 25일 관련해서 뭐 인적 쇄신, 구조조정, 미전실 부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주는 아닐까요? 이게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도 1주년에도 사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25일이 이건희 전 회장의 사주기이기 때문에 각 사장단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찬을 하든 뭘 하든 얘기는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느냐는 미지수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좀 삼성전자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가 경제 미래가 지금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어쨌든 입장 표명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아예 전략 산업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뭐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끼리, 정부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 정부가 뛰어들어야 된다. 다 다른 나라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다. 정부도 지금 함께 뛰어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K반도체. 다른 나라들도 다 정부가 뛰어들잖아요. 우리도 혜택 주고 지금 함께 가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삼성전자 위기론을 빌미로 해서요. 맞습니다. 예. 여론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가적 지원은 다른 이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게 우리나라가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3년 전 웨이퍼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기업 간 문제에서 국가 간 미래 먹거리 경쟁으로 지금 와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설비 투자의 최고 15%까지 현금 지급,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70조 원을 풀었는데 삼성도 지금 한 9조 원 가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비슷합니다. 네. 유럽도 지금 한 60조 원 넘게 지금 현금을 풀고 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18조 원의 현금을 풀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인재를 빼오잖아요. 정부 공산당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연구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글로벌 1위 업체에서 근무했던 연구 인력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죠.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는 보조금 꿈에도 이제 얘기조차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세액공제 한도가 3년 정도 더 연기해보자. 대기업 특례라면서 이제 세액공제에 그치고 있는데 뭐 반도체라는 전략 이제 이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 네. 세액공제 대기업이라면 8%에서 한 15% 가량 상향 조정하는 그걸 3년 정도 연장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전 세계가 아마 미사일 대포를 장착해서 반도체 전쟁에 개발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시대적인 소총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위가 아니라 네. 글로벌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3로 지금 전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먹거리입니다. 우리 경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흔들린다면 이게 우리 국가 경제에 이제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특례 우려를 좀 극복하고 네. K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하면 성장과 전략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참 이런 국민 감정을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정말 세계를 돌아보면 모든 국가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반도체는 지원하니까 우리만 또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예. 또 특히나 적어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이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뭐냐? 전력과 그렇죠. 용수 문제가 네. 걸림돌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기업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여야 정쟁의 대결이 좀 지향돼야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위기론의 배경 그리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